예,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에요. 이제부터 민사특별법이죠. 우리 법 제목부터 보면 주택의 임대차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특별법이라고 하는 건 일반법하고 달리 특별한 어떤 법률 관계에서 보호받아야 될 자가 있으면 그 자들을 보호하려고 만든 법이에요. 그래서 민법을 일반법이라고 하고 이런 건 특별법인데, 민법에 임대차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임대차에 특별 규정 등을 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차원이 법보다는 민법 전체 중에서 임대차에 관한 특별 규정이다. 하지만 타이틀은 법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법은 법이죠. 그래서 민법의 임대차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서로 충돌하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먼저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주택에 관한 임대차는 민법의 임대차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미리 규정하지 못한 부분은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건 특별법이니까 법 제목서부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거의 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주택에 임대차를 보호합니다. 그러면 상가 건물은 아니란 얘기죠. 상가 건물은 이게 아니다. 토지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주택만. 그럼 주택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이것도 봐야 되고, 임대차에서는요, 임대인을 보호해야 돼, 임차인을 보호해야 돼요. 그렇죠. 주택의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법이다. 그럼 보호하면 뭘 보호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일단은 임대차에 존속기간 보호해야 됩니다. 존속기간 보호해야 되고, 임대차에 보증금 보호해야 되겠죠. 뭐 이런 거죠. 이 두 가지입니다. 사실은 존속기간하고, 임대차에서는 존속기간하고 보증금 보호되면 다 보호가 되는 거죠. 그럼 존속기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존속기간은 최단기간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보증금은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보증금은 다 돌려받을 수 있게 보호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 보증금 우선변제 제도, 그 다음에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 제도,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기 위한 보증금의 우선 변제, 그 다음에 소액보증금, 보증금 중에서도 소액보증금의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 제도가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 제도가 있다. 이런 걸 갖추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대항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해서 대항 요건이 어떤 것들이 있고, 대항력을 갖춰서 대항력이 생기고, 이 대항력에 플러스 우선 변제 받기 위한 우선 변제 요건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 내용인 거예요. 이게 답니다. 그럼 이제 목적을 볼게요.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를, 그러니까 상업용이 아닙니다.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특례를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필요한 거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요거 하나하나 이렇게 볼게요. 자, 우리 기본서에 보니까 562페이지에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의 특례, 민법의 임대차 규정 얘기하는 겁니다.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민법에 대한 특별법,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특별법이 민법 전체의 특별법이 아니고, 적용 범위는 주거용 건물 전부 또는 일부죠.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해서 적용을 한다. 그러니까 임차주택을 전부 임대차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 주택 중에서 일부만 임대차하는 경우도 있고, 주택을 임대차했다 그러면 그 부속 토지도 당연히 포함을 해야 되겠죠. 또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래서 여기서도요, 조금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전체가 주택이에요. 전체가 주택인데 그 중에서 일부만 상가로 쓰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전체를 임대차했고 그 일부만 상가로 쓰는 경우에 이거는 주택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전체가 상가였고 그 중에 일부만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는 거지. 이 여관입니다. 여관. 여관 주인이, 건물 주인이 갑인데 을이 임대차했어요. 그 중에서 이거는 영업용으로 쓰고 있고 이 부분은 자기 가족들이 살림용으로 쓰고 있다라고 할 때도, 이거는 대부분이 전체가 다 상업용이고 요것만 주거용이기 때문에 이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그 다음에 비주거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거기 중요한 말 하나 나옵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주거용이냐 비주거용이냐라고 하는 판단은 공부상의 기준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나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공부상 표시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현장 가봐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이 문제가 되는 거죠. 오피스텔은 아직도 그 업무용 시설 아닙니까? 업무용 시설인데 오피스텔이 혹시 실제 가서 보니까 주거용으로 쓰고 있더라. 그럼 그건 주택임대차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등기부상에는요. 등기부상에는 상업용 업무용 시설로 돼 있겠죠. 건축물 관리대장 같은데. 그런데 또 가서 보니까 주택으로 지금 임대차가 돼 있고 등기부상에도 주택으로 돼 있는데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라고 하면 그때는 뭐예요? 이거는 주택이 아닌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상 공부상 표시에 의해서 형식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공부상 표시도 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가서도 실제 용도가 뭐냐 이거 가지고 따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공장이라고 돼 있대요. 공장. 공부상의 공장이고 모든 구조가 다 공장인데 거기에 공장 임차인이 거기서 주거 생활하고 있다라고 해서 주택임대차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상 용도뿐만 아니라 실제 용도 두 가지를 다 보고 판단한다. 그렇게 해서 의미를 정해 주셔야 됩니다. 적용 배제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한 경우에 그래요. 호텔에 장기 계약, 장기 투숙 계약하고 있대요. 아니면 여관에 장기 투숙 계약하고 있는 경우에 이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주거 생활은 국민의 주거 생활은 누가 하는 거죠? 자연인이 하는 거죠. 법인은 주거 생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법인도 일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법인이 임대차를 해서 그 소속 직원들에게 사용 수익하도록 해주기 위해서 법인이 임대차 할 때 결국은 법인이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속 직원인 자연인이 주거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임대차 하는 경우에는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또 혹시 국민주택기금 지금 주택도시기금이죠. 거기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거 그거 지우세요. 주택도시기금입니다. 주택도시기금 그거 지워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그거 뭐냐면 요즘에 말 많은 주택공사나 그다음에 지방공사 있죠. 서울 같으면 SH공사 기타 지방마다 지방공사가 있어요. 주택건설 사업을 위한 지방공사가 주택도시기금의 자금 지원을 받아서 저소득층에게 임대주택을 지원하기 위해서 민간주택을 임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주택이지만 공영주택이 아니고 민간주택이 있지만 이 민간주택을 법인이 임대하는 거죠. 법인이 임대할 때 중소기업인 법인이 임대를 해서 그 직원들의 기숙사, 직원의 숙소 목적으로 임대했을 때 그때는 주거용으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인도 적용 대상이고 혹시 LH공사라든지 지방공사 서울 같으면 SH공사 기타 지방공사가 임대를 한 거죠. 임대를 해서 다시 누구에게 이건 이제 전대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길 갖다 이제 임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세 임대주택을 저소득층에게 임대주택용으로 임대한 거예요. 그때는 이 법인도 당연히 자연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지만 법인도 이때는 요 두 가지 유형의 법인만 적용이 된다. 그래서 저기는 국민주택 기금을 재원으로 한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자기네 자체 예산이 아니라 국민주택 기금은 주택도시기금이에요. 도시주택기금이겠죠. 저도 헷갈렸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이죠. 이게 잠깐 계속 헷갈리네요. 주택도시기금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을 이건 이제 우리 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이제 저금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이런 걸 임대하는 거죠. 이런 목적으로 임대할 때는 이때는 법인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2항 3항이 그런 게 있고요. 자, 넘겨보시면요. 대패유지 이런 것보다는 오른쪽으로 바로 가서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호하면 뭘 보호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존속기간 뭐 한다 그랬죠? 존속기간. 최단 존속기간을 몇 년으로 할 것이냐? 2년 이상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임대차의 기간인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에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자, 이 이야기는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는 겁니다. 1년으로 정했는데 1년 있다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기간 다 됐으니까 나가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임차인은 아니요. 최단 기간이 2년이니까 나는 2년까지 살겠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했을 때는 임차인이 1년 지나서 나 나가고 싶으니까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임대차는 종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 임차인을 다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만 보호하기 위한 편면적 강행 규정이에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 강행 규정이지만 임차인에게 유리한 변경은 가능해요. 하지만 임차인에게 불리한 변경은 불가능한 겁니다. 거기다가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는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 존속되는 것으로 한다. 그래서 결국은 뭘 돌려받게 한 거죠? 보증금도 돌려받기 위해서 보증금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자, 넘겨보시면요. 주택임대차의 법정갱신이에요.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끝나기 6월에서 1월 전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기간이 끝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데 임차인이 임대차 끝나기 2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해서 거기 제6조 1항은 요번에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죠. 2020년 6월 9일 날 개정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은 부분입니다. 잘 체크해 두시고요. 이때 임대차 존속기간은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지 않고 성실하게 임대차 유지했을 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2기의 차임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기타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계약갱신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게 또 뭐냐는 얘기지. 법정갱신에 전세권에 있었던 내용이 그대로 여기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임대차가 성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임대차가 성립을 했고 갑하고 을 사이에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이라고 할 때 임대차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이날이에요. 여기 전세권은 6월에서 1월 사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임대차가 끝나기 6월에서 2월입니다. 6월에서 요 2월 사이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일정한 통지를 해야 됩니다. 통지는 뭐죠? 갱신을 거절하겠다. 그러면 이사 가라 그런 얘기죠. 아니면 조건을 변경하겠다라고 하는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에 통지를 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기간이 만료가 됐답니다. 그 다음에 요 구간 중에는 임대인이 해야 되지만 임차인도 요 구간 중에 임차인도 2월 전에요. 6월에서 2월 사이는 임대인만 할 자격이 있고 임차인은 2년 전서부터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2월 되기 전까지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동일한 통지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기간이 만료된과 동시에 전 임대차와 조건은 동일입니다. 동일한 조건이고 기간은 2년의 임대차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이것도 2기의 차임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 즉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그럼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를 법정갱신 또는 묵시의 갱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 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나와 있는 게 주택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죠. 자, 그래서 주택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 전 6월에서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그래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거는요. 계약갱신 요구는 요거는 이제 법정갱신 사유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는 기간도 여기 똑같아요. 요 기간 중에 임차인 을은 임대인 갑에게 계약을 갱신해 달라라고 하는 계약의 갱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의 갱신 요구 사유는 8개인데 그중에서 1357 정도 잘 보시면 돼요. 1,
3, 5, 7 그래서 이, 보, 파, 철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이, 보, 파, 철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 금년 시험에 무조건 1순위로 출제가 될 겁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요거는 상가 건물 임대차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 요구는 이렇게 계약갱신 요구는 임대차가 끝나기 6월에서 2월 사이에만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요. 법정갱신은 그냥 임대차 끝나기 2월 전에 이런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 그냥 법정갱신이고 계약갱신 요구는 요 사이에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계약갱신 요구권은 맨 밑에 1회에 하나여 행사할 수 있다. 이때도 갱신되는 임대차는 2년으로 본다. 그럼 어떤 경우냐라고 하는 거죠. 어떤 경우 1, 2, 3, 4인데 그 2, 4, 6, 8 정도는 읽지 않아도 어느 정도 알아요. 2, 4, 6, 8 그다음에 9 이런 건 읽지 않아도 알고 답으로 들어갈 건 아마 1, 3, 5, 7일 거예요. 임차인이 이기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라고 하면요. 그러면 계약갱신 요구를 요 기간 중에 했을 때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거절 사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거절 사유는 9개 중에서 1, 3, 5, 7 요구하자고 했어요. 이렇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했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싫어 라고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이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총 몇 개란 얘기죠? 9개 중에서 1, 3, 5, 7 여기서 답이 나올 거다. 그래서 2기 차임, 그 2기 차임은 3기 차임으로 바뀌어 나올 수 있어요. 상가 건물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제2호 보면은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 했다. 그럼 이건 당연히 거절할 수 있는 거죠. 이건 공부하지 않아도 아는 거고요. 그 다음에 3항에 보니까 3호에 서로 합의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 그래요. 이 보할 때 보죠. 이게 보상인데 이 보상은요. 합의에 의한 보상만 인정이 돼요. 그 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한 경우 이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의에 의한 보상 요거고 4항은 임차인이 의무 위반한 거 아닙니까? 임대인 동의 없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했다. 이건 의무 위반 행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4번도 나오면 굳이 뭐 틀릴 건 아니고 5번에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그게 시험에 나올 거예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그래서 고의 또는 경미한 과실 또는 중대한 빼고 고의 또는 과실 그럼 틀린 지문이 된다. 그 다음에 6호에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돼서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다. 그러면 이건 임대차 계속하지 못할 사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임대차 갱신 요구 거절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7입니다. 7. 그래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할 때 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목적물의 점유의 회복이 필요한 경우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철거할 때 재건축의 경우에는 당연히 전부 철거하잖아요. 그런데 그 7호에는 목적주택의 철거는 전부 또는 대부분이에요. 그 전부 또는 대부분 그거 가지고 문제를 낼 가능성이 있어요. 전부 또는 일부가 아닙니다. 전부 또는 대부분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라고 할 때 이때는 미리 통지했어야 돼요. 임대차 계약 당시 공사 시기 등이 계획돼 있으면 미리 또 통지해주고 그 통지한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경우. 그런데 미리 통지하지 않았어도 건물의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 등으로 안전사고가 우려가 된다. 그럼 미리 통지하지 않았어도 임대차 존속 중에 이런 일이 생기면 이건 황급히 고쳐야 되죠. 아니면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철거는 전부 또는 일부가 아니라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고요. 재건축이라고 하는 건 다 철거 안 하면 재건축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다른 법령에 따라서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진다. 그럼 이건 미리 통지하지 않았어도 다른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재건축이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임대인의 직계존속 그러니까 내 아들 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한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실제 사용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9번 기타 현저한 의무 위반이 있다. 그러니까 1357 쪽에서 낼 게 많습니다. 여기는 3기로 바뀌어 나온다라고 하는 거고 이건 합의에 의한 보상이다라고 하는 거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이고요. 철거는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다.
요거 좀 잘 좀 정리하시고 밑에 내용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 나오고 있고요. 그럼 주택 임차권의 대항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주택 임차권의 대항력. 이거는 뭐 기존부터 계속 있던 거예요. 그럼 대항력이라고 하는 거 이거 대항력권을 갖추면 이길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는데 대항력이 생기면 존속 기간도 무조건 보호가 되고 소액 보증금의 최우선 보호도 가능해요. 그런데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건 대항력 갖추고 뭐가 있어야 되죠? 확정일자를 받으면 이 길로부터 우선 변제권을 받게 되는데 우선 변제권은 요거 얘기하는 거죠. 보증금의 우선 변제. 그러니까 대항력 하나만 있어도 존속 기간은 무조건 보호가 되고 소액 보증금의 최우선 보호도 되는데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 즉 후순위 담보물권자 기타 채권자보다는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대항력과 관련돼서 제3조에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이게 이제 대항요건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대항요건은 뭐냐? 그럼 대항요건은 주택을 인도받아서 결국은 뭐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점유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점유와 동시에 주민등록 전이신고, 주민등록 전이신고를 하면 그때 대항요건을 갖춘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경우에는 이길 다음 날입니다. 0시부터 뭐가 생긴다는 얘기죠? 대항력이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 다음 날 0시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고 이때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고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여기서 국민주택기금이 아니라 주택도시기금이에요. 주택도시기금이다. 그래서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이니 그랬잖아요. 아까 LH공사 같은 거, SH공사 같은 거 얘기한다 그랬죠. 이때도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임한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이 그 임대주택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때 대항력을 갖춘 걸로 한다. 그래서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이니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그 임차인을 선정하고 그자가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 갖춘 겁니다. 그때 그러면요. SH공사나 LH공사가 대항력을 갖추게 되는 거고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때는 또 대항력 갖춘다. 그럼 대항력을 누가 갖추느냐? 그 자연인이 대항력을 갖는 게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하기 때문에 그 법인인 임차인 LH공사나 SH공사 또는 중소기업인 법인이 대항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4항에 보니까 임차주택의 양수인, 즉 임대차가 있는 주택을 산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소유권을 새로 취득한 사람,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특별한 얘기 없어도 무조건 걔는 임대인인 거죠. 왜냐하면 임차인은 대항력 이미 갖춘 거 아닙니까? 대항력을 갖췄다는 얘기는 현재 임대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내 임대차는 유효고 아무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뭐 동시행 항변권 그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큰 의미는 없고 나머지 내용 오른쪽에 뭐 주민등록은 전입신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71페이지 대항력의 한계다라고 하는 거 대항력의 내용이에요. 그 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임차주택을 양수했다. 임차주택을 양수했으면 새로운 소유자가 생겼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때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승계한 자라는 상속을 통해서 산 사람, 상속을 통해서 승계한 사람뿐만 아니라 기타 매매 또는 경매 등을 통해서 소유권을 승계한 자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양쪽 가로 2번에 제3자와 관계에 있어서 대항력 선호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항력이 발생한 날은 주민등록, 그다음에 목적물 인도받고 전입신고한 다음 날로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혹시 7월 1일자로 전입신고하고 목적물 인도받았대요. 그러면 7월 2일부터 뭐가 생기는 거죠? 대항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7월 1일 날 목적물 인도받고 전입신고하는 날 7월 1일자로 또 저당권도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7월 1일자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럼 7월 1일자, 저당권은 7월 1일자로 성립한 거야. 똑같은 날 했어도 대항력은 7월 2일,
즉 이길 영시에 생기지만 얘는 저당권 등기하면서 생기는 거죠. 이때는 저 저당권이 우선이고 요게 후순위 2순위로 밀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대항력 선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대항력을 갖춘 주택의 임차인이 전세권 등기도 했대요. 그럼 이 사람은 주택의 임차인으로서 대항력도 갖췄고 전세권자로서 또 물권도 취득한 거죠. 두 가지 권리를 동시에 행사할 수 있는 자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전세권 등기가 선순위 저당권 실행으로 말소된다. 그럼 전세권만 소멸하는 거죠. 그러면 대항력권을 구부한 시점이 저당권 등기보다 우선하는 주택의 임차권은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전세권은 소멸했지만 주택의 임대차의 대항력은 그대로 갖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주택 임차인으로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전세권자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는 별개다. 그러니까 두 개의 권리, 두 개의 독립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배당 절차에서 전세권에 기하여 전세 보증금 일부를 받았다. 그럼 이건 전세권만 소멸하는 사유죠. 나머지 보증금을 못 받았다라고 하면 주택의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별도로 또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정도고요. 한 장 넘겨보시면 차임 보증금의 증감 청구권 요건 잠시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